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5절 본문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매입세기입니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에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다만 매입세 공제에 받으려면 이러한 의무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발합시다. 먼저 세금 계산서 수취분입니다. 사업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에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 세금 계산서에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요래야 된답니다. 세법 규정 확인해 볼게요.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공급받은 재화 용역의 부가가치세이어야 된다.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이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별 내용 아니죠. 내가 구입한 재화 용역 가지고 내 사업하는 데 쓰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두 가지 의무가 있었다 그지요? 이미 배웠던 내용 복습합니다. 첫 번째,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된답니다. 두 번째 의무, 세금 계산서 실물을 5년 동안 보관해야 된답니다. 두 가지 의무가 있고 원칙적으로. 다만 내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나한테 발급해주는 상대방은 그 내용을 국세청에도 전송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라는 사이트에서 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내용이 조회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미 나라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의무가 면제된다고 했습니다. 됐지요? 이것이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세법 내용. 그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세법 내용 봅시다. 내가 부가가치세에 적혀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이러한 의무가 필요하답니다. 세금 계산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라는 요 서식을 제출해 주어야 된답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서식하고 그 내용이 동일할 겁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서식은 내가 받은 세금 계산서에 대한 상세 내용이 기재될 거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라는 서식은 내가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에 대한 상세 내용이 기재될 겁니다. 이 서식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의무. 두 번째 의무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실물을 5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의무다 이겁니다. 세금 계산서에서의 두 가지 의무와 동일한 내용이다 그지요? 자, 참고로 우리 이론편에서 이러한 내용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자신감 있게 조금 더 판단하기 위해서 상세 내용을, 세법 규정 상세 내용을 좀 뜯어보면 요 5년을 헤아릴 때 출발점, 기산일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확정신고 기한이래요. 내가 3월 5일 날 물건을 구입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답니다. 그 실물을 5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5년 동안이냐 하면 3월 5일은 1기에 속한다 그지요? 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 6개월이거든요. 그 6개월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7월 25일이 확정신고 기한일 것입니다. 이때부터 5년 동안 보관하십시오 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세법에서.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세금 계산서의 원칙적인 5년 보관 의무도 기산일이 언제라고요? 확정 신고 기한으로 규정되어 있더래요. 혹시라도 이론편 시험에서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규정 내용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됐지요? 자,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었습니다. 이미 앞 내용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개념을 잡아 보기로 합시다. 자, 간이 과세자 중에서 신규 사업자이거나 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일 경우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금 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고 only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로부터 혹시라도 부가가치세가 적혀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을 거다 이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됐죠? 이 내용 앞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개념을 딱 잡아주기로 합시다. 그리고 동일한 논리로 영수증 발급 업종이 있었다 그지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업종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누어서 개념 정리했는데 그 중에서 다군에 해당하는 업종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실질이 간이과세자 중에서 신규 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그것과 실질이 똑같다 이겁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따라서 그런 다군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렇게 딱 중요한 개념 다시 한번 복습해 줍시다. 자, 다음 주제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살펴봅시다. 말씀드렸듯이 의무만 잘 지킨다면 제출서 그 신고서 할 때 해당 서류 제출하고 실물 5년 보관하고 그 두 가지 의무만 수행 잘 하면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렇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거든.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는 못 받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공부하겠다 이겁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이론적으로나 또는 실무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별표 하나 쳐주십시오. 우리 교재에 8가지 경우가 짝짝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간주 공급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봤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사례를 덧붙여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출발합니다. 8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겁니다. 세금 계산서 미수치 또는 불명분이래. 뭐 읽어보니까 싱겁다 그죠? 세금 계산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대요. 또는 엉터리로 적혀있는 거 받았대요. 그러면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공제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별거 아니죠? 사례 읽어봅시다.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안 해주겠다 이거고, 주의할 점은요. 해당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이후에 발급받는 경우에는 받긴 받은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미수치로 본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별표 하나 쳐주십시오. 이상하잖아, 그지? 받았는데 좀 늦게 받았다고 해가지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너 안 받은 걸로 보겠다. 즉 거기 멀쩡하게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어도 매입세 공제 안 해주겠다라고 규정해놨대. 그래서 우리가 공급 시기를 엄청 열심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공부했다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자칫하면 늦게 받아버리면 이렇게 매입세 불공제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요 경우 당연히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이겁니다. 엉터리로 적겠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 공부할 때 네 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정리했었고, 그 네 가지를 기재를 누락하거나 또는 엉터리로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두 가지 페널티가 있다고 했습니다. 매출자, 그거를 발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돼 버리고, 두 번째 페널티, 그 세금 계산을 받는 사람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 불공제라는 큰 페널티가 있다 라고 정리했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이거는 매입자 입장이다, 그죠? 매입자 입장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은 매입세 불공제 받았다. 그 내용이 요 규정에 적혀 있다 이겁니다. 다만 착오로 실수로 뭔가 상대방이 우리한테 잘못 적어가지고 줬다고요? 그거 가지고 매입세 불공제 하기는 너무나 가혹하다, 그죠? 그래서 법 조문에 보면 착오로 실수로 잘못 적혔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공제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일리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제가 수정 세금 계산서 할 때 착오냐 착오 외냐 차이가 그거라고 했습니다. 발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1% 세금 계산서 가산세가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있다 이거지. 착오로 실수로 뭔가 내가 잘못 적으면 1% 가산세 매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착오 외 고의성이 있으면은 1% 가산세 그거 매긴다고 했거든요. 결론 정리할게요. 필요적 기재사항 네 가지를 누락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때 페널티가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공급자는 1% 가산세,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불공제. 그 두 가지 페널티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페널티 받는 게 원칙이지만 실수라는 게 입증이 가능하면 두 가지 페널티를 전부 면할 수는 있다. 맞죠? 그게 합리적일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현재 법 규정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 가지고 실무에서 실기편으로 문제 나오긴 힘들겠죠. 그냥 혹시라도 조문에서 이런 그 이론편 문제에서 이렇게 혹시 언급되면은 잘 판단하시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고 있거든요. 요거를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 볼게요. 우리 교재 기출 포인트로 해서 세금 계산서가 법정 기한 이후에 발급되는 경우의 페널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별표 하나 쳐 주십시오. 별표.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실무적으로도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월 5일 날 물건을 팔았답니다. A가 B한테. 그러면 세금 계산서 원칙적으로 언제 발급해야 된다고요? 2월 5일 날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공급 시기 지나고 나서 발급할 수 있는 후 세금 계산서 예외가 인정된다 그죠? 딱 하나. 뭐 월합 세금 계산서가 인정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월 5일 공급분에 대해서 아무리 늦어도 3월 10일까지는 발급이 돼야 됩니다. 요거보다 늦게 발급하는 순간 페널티가 있다 겁니다. 어떤 페널티가 있을까라고 정리한 게 요 표입니다. 자, 공급한 사람도 페널티가 있고요. 공급받는 사람도 페널티가 있다 이거지. 자, 그리고 페널티 정리할 때 두 가지로 다시 딱 쪼갠답니다. 늦기는 늦었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이 되었냐, 아니면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그냥 발급이 되어버렸나, 이걸로 다시 따진답니다. 그럼 이 케이스라면 2월 5일이 속하는 1기의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7월 25일이지, 그지? 자, 그래서 7월 25일 보다는 앞에 발급됐냐, 그거보다 뒤에 발급되었냐, 이렇게 따진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5일 공급분에 대해서 아무리 늦어도 3월 10일까지는 발급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3월 15일, 4월 15일, 5월 15일, 6월 15일 그럴 때 발급을 했다라고 봅시다. 또는 7월 15일 그럴 때 발급했다라고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뭐에 해당된다고요? 늦기는 늦었지만 확정신고 기한보다는 앞에 발급한 것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지연 발급이라고 부른다. 늦게 발급한 것이다. 말 됩니까? 오케이. 이때는 공급한 사람은요 1% 가산세가 매겨진답니다. 이름은 지연 발급 가산세래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늦기는 늦었는데 요게 확정 신고 기한 이후에 그냥 발급된 케이스래. 자, 2월 5일 공급한 분에 대해서 언제요? 7월 25일보다 더 뒤인 8월 15일, 9월 15일, 10월 15일 그럴 때 발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 뭐라고요? 이름이 지연 발급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뭐라고 한다고요? 미발급이라고 한다고. 요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별표 치십시오. 멀쩡하게 발급되었어. 그런데 부가가치세에서는 너 발급 안 했지?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가산세가 1%가 아니고 2%가 적용돼 버린답니다. 2%가. 요게 공급한 사람에 대한 페널티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공급받은 사람의 페널티 정리해 봅시다. 자, 2월 5일 날 물건을 샀는데요. 그러면 3월 10일까지는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저쪽에서 늦게 발급해 줬나 봐. 3월 15일, 4월 15일, 5월 15일 그럴 때 발급해 줬답니다. 그건 뭡니까? 늦기는 늦었는데 확정 신고 기한 안에는 일단 발급받은 거다. 그죠? 그거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연 수치라고 부른다고. 가산세가 딱 부과됩니다. 0.5%. 1%보다는 다행히 낮다. 그죠? 요게 0.5% 가산세가 붙고 이름이 지연 수치 가산세래요. 그리고 매입세 공제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1억 원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2월 5일에. 공급가액 1억 원, 부가가치세 1,0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얼마 줬습니까? 1억 1,000만 원 상대방한테 줬다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1,000만 원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거 이름이 매입세 공제다 이겁니다. 다행히 매입세 공제는 해준답니다. 다만 0.5% 가산세는 내래요. 1억 곱하기 0.5% 얼마입니까? 50만 원 가산세는 내야 되겠다 이거지. 아시겠죠? 이게 늦게 수취한 사람의 페널티다. 자, 만약에 2월 5일 날 물건 샀는데요. 상대방이 늦게 발급해 주는 바람에 그 물건에 대해서 8월 15일, 9월 15일 또는 10월 15일 이럴 때 우리가 발급을 받았답니다. 그거는 뭐라고 본다고요? 세법에서 늦었으면서 확정 신고 기한 이후에 지금 발급받은 거는 뭐라고? 지연 수치가 아니고 아예 안 받은 거 미수치로 본다 이겁니다.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 매입세 불공제로 처리돼 버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1억 원짜리 물건 사면서 1억 1,000만 원 줬습니다. 부가세하고 합해서. 그러면 신고서 통해서 1,000만 원 돌려받을 걸로 기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완전 피보는 거죠. 요때는 50만 원 가산세 내면 되는데 요때는 뭐 1,000만 원이 날아가 버린다고. 엄청 페널티가 크다 이겁니다. 실무에서 중요하겠습니까? 중요 안 하겠습니까? 엄청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자, 정리해 봅시다. 공급한 사람은요. 늦게 발급해 버리면 1% 또는 2% 가산세 내면 됩니다. 공급가액이 1억 원이면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가산세 내면 된다고. 그런데 정작 크게 피해받는 애는 누구라고요? 공급한 사람이 아니고 공급받는 자가 엄청 피본다 이겁니다. 저쪽이 늦게 발급해줬는데 정작 피보는 사람은 얘가 피본다 이겁니다. 얼마가 날아간다고요? 1,000만 원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실무에서.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아니 저쪽에서 우리한테 물건 팔아가지고 저쪽에서 알아서 끌어준다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왈가왈부하겠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랍니다. 이렇게 하는 분 많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작 피보는 사람은 우리가 물건 사는 사람이 피본다고. 그래서 실무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죠? 그리고 사실은 지연 수치 가산세도 예전에는요. 지연 발급 가산세와 같이 1%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장님들이 엄청 불만이 많은 거야. 우리는 을이거든요. 저쪽 우리한테 물건 파는 사람은 갑이야. 갑이 멀쩡하게 2월 5일 날 우리한테 물건 공급해줘도 자기들 마음대로 늦게 발급해주고 그런 경우 되게 많다고요. 그런데 똑같이 얘들하고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1% 가산세를 내라고 하니까 너무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을 통해서 0.5%를 좀 낮춰줬다고. 그러나 이 부분 매입세 불공제 받는 거 엄청 큰 페널티 요건 아직 답이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법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시험에서도 단골 메뉴입니다. 꼭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매입세 불공제 케이스를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케이스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것을 제출해야지만 매입세 공제해 준다고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받은 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제출 안 했다든가 또는 제출했는데 엉터리로 작성해서 제출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 안 해주겠다는 규정입니다. 어렵지 않죠? 빨리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 안 하면 기본적으로 매입세 불공제인데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가지고 그 발급 명세에 대해서 전송이 된 경우라면 공제 가능해 주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합계표에서 엉터리로 뭔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매입세 불공제했는데 다만 착오로 실수로 잘못 적겠다는 게 입증 가능하다면 오케이 봐주겠다라고 현재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됐죠?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매입세.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예를 그냥 바로 볼게요. 대표이사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서 쓸 텔레비전을 샀습니다. 100만 원짜리 텔레비전 샀습니다.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가치세 10만 원 해가지고 110만 원 개인적으로 줘야 되겠죠. 그거를 뭐 공급받는 자를 회사 이름으로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받지 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비용이나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게 세 번째 케이스고요. 네 번째 케이스 봅시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고 실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정체를 먼저 딱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겠다, 그죠? 그 기출 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비영업용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회사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업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에 주인 이름이 적히거든요. 홍길동 이렇게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회사 이름으로 주식회사 누구라고 이렇게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 업무용이다 이겁니다. 회사 그 차 주인이 누구라고? 개인이 아니고 회사라고.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 우리 회사의 유형자산, 차량 운반고로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차를 업무용 차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회사 차다 이거지.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영업용하고는 다릅니다. 영업용은 아닙니다. 영업용 차가 되려면요. 우리 회사는 그 차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소형 승용차거든요. 2000cc 소나타를 예를 들어 봅시다. 그 2000cc 소나타 가지고 우리 회사가 먹고 사는 회사라야만 그 차가 우리 회사의 영업용 차가 됩니다. 택시 회사 또는 소나타를 만드는 현대자동차 또는 자동차 운전하고 차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그런 회사면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소나타는 영업용 차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회사,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하는 회사다. 우리는 회사는 컴퓨터 만드는 제조업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가 영업하려고 소나타 승용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고요. 그거 엄연히 회사 명의 차니까 업무용 차는 맞습니다. 그런데 영업용은 아닙니다. 비영업용 차다 이겁니다.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전산회계 1급에서 출제되는 회사는 택시 회사 출제 안 되고요. 현대자동차 출제 안 됩니다. 자동차 만드는 회사 출제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사는 회사다. 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다. 또는 뭐 완구를 만드는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 이겁니다. 따라서 회사 명의의 차가 소나타 승용차가 있다라고 보면 그거 전부 다 100% 영업용이 아니고 비영업용 차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시겠죠? 처음에 세법 접할 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모해 두십시오. 비영업용 요거 판단하고 업무용, 비업무용 그거하고는 지금 전혀 판단 기준이 다른 것이다. 됐죠? 회사 명의 차라 하더라도 비영업용이 되는 것이다. 꼭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소형 승용차라는 거는요. 이렇답니다. 8인승 이하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1000cc 이하 경차는 제외하는 거랍니다. 정리 이렇게 할 수 있겠네. 8인승 이하이고 and 100이랑 1000cc 초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카니발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카니발이라 하더라도 그 모델에 따라서 어떤 모델은 9인승짜리가 있고요. 어떤 모델은 8인승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9인승짜리는 여기 소형 승용차에 들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그 차 살 때.
그 반면 8인승짜리 모델은요, 살 때 매입세 불공제됩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법 규정을 보면 이륜차 있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 소형 승용차로 본답니다. 다만 1000cc 이하 경차 빼주듯이 125cc 이하 스쿠터 그거는 또 빼준답니다. 그거는 매입세 공제 해준대요. 그렇게 현재 규정은 돼 있는데 이륜차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실무에서도 회사 명의로 오토바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고 우리는 키포인트 사륜차 가지고 그냥 소나타 가지고 딱 정리하도록 합시다. 됐죠?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의 의미를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택시 회사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업무용 회사명이 차이면서 and 8인승 이하여야 되고 배기량 1000cc 초과하는 승용 자동차라야 그게 이런 케이스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그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를 살 때, 자, 소나타 승용차를 2천만 원 주고 삽니다. 물건값이 2천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200만 원 붙어가지고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겠죠? 2,200만 원 줍니다. 그 200만 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요. 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는 그냥 불공제하기로 그냥 일괄적으로 딱 법에서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 취지는 말씀드렸죠. 회사 사장님이 돈 많이 벌면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비싼 외제차 사고 싶다 이겁니다. 그 외제차 사가지고 회사 이름으로 사긴 삽니다. 그래놓고 자기 개인적으로 어디 골프 치러 놀러 가고 마트 가고 막 그렇게 개인적으로 쓰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거 도저히 못 보겠대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전부 일괄적으로 매입세 불공제로 이렇게 법에서 딱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관련된 매입세이거든요. 그래서 비단 소나타를 살 때 드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고 그 소나타 관련 유지 비용도 전부 다 불공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소나타 승용차 가가지고 기름을 넣었다고요? 그럼 주유소에서 세금 계산 줄 겁니다. 거기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적혀 있거든요. 그 부가가치세 공제 못 받는다 이겁니다. 기름값도. 그리고 차 고칠 때도 우리가 수선해가지고 세금 계산서 받았다고 거기 부가가치세도 못 받는다. 공제. 아시겠죠? 관련 부분은 전부 다 공제 안 됩니다. 그리고 요새 리스나 렌탈 많이 하죠. 렌탈 회사에서 소나타 우리가 렌탈했거든. 거기서 받은 세금 계산서에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그 부분도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구입, 임차, 유지 전부 다 관련 매입세는 전부 다 불공제다. 아시겠죠? 예를 볼까요? 영업 부서에서 사용하는 2000cc 승용차를 기름을 넣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요? 이 부분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기출 포인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0cc 이하 경차는 매입세 공제 해줍니다. 그리고 9인승 이상의 승용차 해줍니다. 이런 거는 승합차라고 부르죠. 사실은 그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화물 승합차 이런 거 매입세 공제해주고 트럭 해줍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소형 승용차라고 해 있잖아. 그지? 그래서 트럭 당연히 매입세 공제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 불공제였습니다. 그 다음요. 접대비 관련. 접대비 부분도요. 사장님들이 악용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먹고 싶은 비싼 음식 같은 거 괜히 접대비 이름으로 그냥 돈 쓰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매입세 불공제랍니다. 접대비 관련 지출은 매입세 불공제. 예를 볼까요?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하기 위해서 구입한 에어컨 사가지고 아주 중요한 고객사인가 보다. 그지? 그 고객사 에어컨 예쁘게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줄 거랍니다. 그러면 에어컨 살 때 200만 원짜리 에어컨 삽니다. 물건값 200만 원, 부가가치세 20만 원, 220만 원 돈 주고요. 세금 계산 받았거든요. 거기 있는 20만 원 매입세 불공제다 이겁니다. 됐죠? 요게 접대비 관련. 그리고 면세사업 관련입니다. 그냥 동그라미 그대로 놔도 되겠나? 다 지울게요. 면세사업. 면세는 뭡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사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일반 최종 소비자와 똑같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할 필요 없고 그
대신 매입에 대해서도 매입세 불공제 된다 겁니다. 그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같은 게 면세사업이거든요. 우리 회사는 마을버스 회사입니다. 면세사업자입니다.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버스 사업하려면 물건 같은 거 많이 사야 될 겁니다. 저 물건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부분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왜? 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시면 되겠다. 은행도 마찬가지겠지. 병원도 마찬가지겠지. 면세사업자들은 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토지 관련 매입세, 면세 항목이 토지죠. 토지를 사고 파는 거는 면세입니다. 자,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를 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계산서는 물건값만 적혀 있고 부가가치세는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자체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냐 불공제냐 고민할 거리가 없어.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토지 관련 매입세입니다. 관련. 우리 회계에서는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어떤 재화를 자산을 살 때 사는 과정에서 취득 부대 비용이 있으면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뭘로요?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장 지으려고 토지 샀습니다. 돌이 엄청 많죠? 돌 치워야 됩니다. 또는 땅이 이렇게 삐뚤음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삐뚤하게 경사가 졌다고 평평하게 정리해야지만 뭐 공장을 짓던 우리 쓰임새에 따라서 쓸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토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회사 불러가지고 땅 좀 이렇게 평평하게 정리 좀 해줘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를 토지 정지 비용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토지 정지 작업을 해가지고 인력회사에 수수료 10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인력회사에서 우리한테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겠죠. 서비스값 100만 원, 부가가치세 10만 원 해가지고 11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이고 우리는 110만 원 줍니다. 그 10만 원 매입세 공제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할까요? 그거 뭐라고요? 토지의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회계 처리할 때 비용이 아니고 토지라고 처리한다 이겁니다. 우리 회계 공부할 때 분명히 배운 부분이다 그죠? 그거는 토지 취득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매입세 불공제랍니다. 왜? 토지가 면세 항목이니까. 말 됩니까? 금액이 작지 않을 겁니다. 토지 관련 매입 부분은. 그래서 토지 취득 부대 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 아시죠? 자본적 지출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불공제하도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별표 쳐주십시오. 과거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 빈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가면 갈수록 요 부분이 워낙 금액이 크고 실무상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산 회계 1급 부분이라서요, 토지 정지 비용 정도만 제시해 드렸는데 정작 실무에서 더 중요하고 금액 큰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메모하셔도 되고요. 설명 듣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이미 배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토지를 샀습니다. 공장 지으려고 10억 원짜리 토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허름한 건물이 있더랍니다. 우리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에서 배웠던 회계 처리입니다. 허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샀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토지 건물을 사가지고 사자마자 건물은 필요 없거든요. 우리는 그 땅에다가 공장 지을 겁니다. 허름한 건물은 바로 부숴버릴 거다 이겁니다. 우리는 10억 주고 토지 산 건데요. 우리한테 그 토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토지하고 허름한 건물하고 같이 파는 겁니다. 그래서 10억 원 중에서 8억 원은 토지분이고요. 2억 원은 건물분이래요. 그래서 2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8억 원에 대해서는 토지니까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겁니다.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가 안 적히거든요. 문제는 건물 부분, 세금 계산서 부분입니다. 2억짜리 건물 살 때는 2억의 10% 2천만 원만큼 부가가치세를 붙여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버린다고 우리한테. 그럼 우리는 10억짜리 토지를 얼마 주고 사는 겁니까? 10억 플러스 2천만 원. 10억 2천만 원 돈 주고요.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를 받게 된다 이겁니다. 건물 부분에 대한 세금 계산서, 즉 공급가액 2억 원, 부가가치세 2천만 원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2천만 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회계 처리 잘 보십시오. 우리 유형자산 취득 회계처리에서 배웠습니다. 허름한 건물 사면 그 건물값도 토지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 건물 안 쓸 거니까. 바로 부숴버릴 거니까. 우리가 그 건물 산 목적은 뭐? 원리 그 토지 살려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산꼴이 된다 이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때 2천만 원 부분 매입세 불공제다 이겁니다. 왜? 회계처리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 부분 엄연히 건물이 아니고 토지로 회계처리하니까. 2천만 원을 예를 들었습니다. 금액이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현실에서는 더 클 겁니다.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최근에 이슈가 된 이유는 이겁니다. 저기 삼성동에 있는 한전 부지를 현대자동차가 엄청 큰 돈을 주고 샀거든요. 그때 한전 자체에서 30층짜리 건물이 있었다고요. 그 건물값이 얼마였겠습니까? 엄청 비쌌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은 세금 계산서 발급했을 겁니다. 땅값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했을 겁니다. 현대자동차는요, 그 건물 고민하다가 부쉈거든요. 부수고 자신들의 사업 계획에 따라서 다시 건물 짓기로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엄청 큰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받았고 거기 부가가치세 부분도 엄청 컸겠죠. 그거 매입세 공제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지 뭐. 요 케이스잖아.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적혀있는데 메모하시면 되겠다. 그죠? 허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서 토지만 사용할 때, 즉 허름한 건물을 바로 부쉈을 때, 그때 화살표가지고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 불공제 이렇게 처리하십시오. 왜? 토지의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 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 이렇게 메모하시면 좋겠네요. 말씀드렸듯이 다소 시사성이 있고 조금 고차원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산회계 1급 자체에서는 출제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세 자체가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 출제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게 토지 관련 매입세.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요.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 사업자 등록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너 매입세 공제 안 해주겠다 이렇게 봅니다. 어렵지 않죠? 다만 우리 특례 규정도 살펴봤습니다. 과세 기간이 지나고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은 해당 과세 기간의 기산일로부터 역산해 가지고 전부 다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라는 규정을 배웠거든요. 제 1절에서 그 규정까지도 조금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총 8가지 매입세 불공제 유형을 봤고요. 처음 앞부분의 3개와 가장 뒷부분에 있는 하나,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4가지가 굉장히 처음 세법을 접할 때는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시험에서도 그 4가지가 자주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첫 글자로 조금 정리해 두십시다. 비영업용 소행수용자, 비, 접대비, 접, 면세사업, 면, 토지 관련 토, 비접, 면토 요 정도는 조금 첫 글자 따서 조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조금 더 좋겠네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이제 기출 확인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은 1번 비영업용 소행수용차 유지비 요거 안 됩니다. 복리후생비료 지출 이런 거는 매입세 불공제 같은 거 없었죠? 2번은 당연히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3번 접대비 안 되고요. 사업무관 비품구입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액을 보도록 합시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액을 보도록 합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입에 대한 내용을 쭉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 매입에 대한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요?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서에 반영해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사 직원하고 밥을 먹고 밥값을 내가 냈답니다. 접대 관련 지출이다, 그지요? 식당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겁니다. 밥값 10만 원, 부가가치세 만 원. 그러면 일단 적으라는 거지요. 금액은 공급가액을 말하는 겁니다. 밥값 10만 원.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식당에 11만 원 돈 주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여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만 원은 매입세 공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접대 관련 지출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지만 아쉽게도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다시 아래쪽에 적어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다 이겁니다. 일단 세금 계산서 받았지만 그거는 매입세 공제 못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됐죠? 이런 식으로 서식을 작성해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그와 달리 자, 식당은 나군 업종이다, 그지요? 음식점업. 따라서 식당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도 있고 영수증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매수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내가 이번에는 고객사 직원하고 밥 먹고 밥값 냈는데 식당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자,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당연히 매수공제 못 받는다, 그지요? 그때는 자,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해야 됩니다. 기타 공제 매입세액이라는 요 란에다가. 그런데 접대 관련 지출이라서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상황이라고요? 그때는 아예 기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받았을 때는 only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신고서에 기재해야 된다. 이러한 세금 계산서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거지요. 됐죠? 요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요. 우리 교재에서도 좀 강조해서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자, 교재 내용 별표 동그라미 칠까요? 자,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별표 치십시오. 매입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일단 무조건 기재하자 이겁니다. 신고서에. 별표. 됐죠? 요게 핵심 키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와 달리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기재하는 거 아닙니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신고서에 기재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결정적인 두 가지 차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거든요. 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잘 개념 정리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세금 계산 수치분을 보니까 신고서에 일반 매입인지 고정자산 매입인지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신고서에 기재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고정자산이란 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답니다. 이런 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구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면
일반 매입 요란 말고 고정자산 매입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주자 이겁니다. 됐죠? 그 이유는 이러한 고정자산 매입이 있을 때는 제6절에서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조기 환급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일반 매입인지 고정자산 매입인지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기재하도록 서식이 구성되어 있대요. 됐죠? 자, 그리고 참고로 가끔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계에서는요, 회계학에서는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디프레시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무형자산일 때는 감가상각이 아니고 상각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아모타이제이션이라고 영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데 세법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유형자산에서도 감가상각, 무형자산에서도 그냥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질문하는 것 같아서 부연 설명해 보았습니다. 됐죠? 그래서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쓰고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고정자산이라는 용어로 지금 세법 신고 서식에서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래요. 됐죠? 자, 그리고 우리 요 그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면 요 기타 공제 매입세기라는 란에 적는다고 했습니다. 요 란 적을 때 상세 내용을 요 앞부분 아래쪽에 있는 좀 하단부에 좀 상세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상세 내용 기재할 때도 요 기타 공제 매입세액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 내용 기재할 때도 일반 매입인지 고정자산 매입인지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기재되도록 구성되어 있답니다. 즉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거나 간에 일반 매입인지 고정자산 매입인지를 일단 구분해 가지고 기재하도록 신고 서식이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내용 설명해 보았고, 자, 이게 세금 계산서 지분에 대한 내용이었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노란색 표시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받은 거는 일단 적고 나서 못 받는 거는 다시 아래쪽에 적는 식으로 기재가 된다.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이라면. 그와 달리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올리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아예 신고서에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우리 회사 이름으로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는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고요? 그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려면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실무를 할 때 또는 이론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 이름으로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를 추려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추려낸 거 외에 나머지 내용만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도록 작업을 해야 되니까. 됐죠? 추려내야 되는 것, 즉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딱 내용 요약할 수 있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표시되어 있고요. 새로운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이론편 시작하고부터 지금에 걸쳐서 지금 이 시점까지 오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복습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내용 요약합시다. 우리 회사 이름으로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았다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설사 부가가치세 적혀 있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는 것. 첫 번째, 매입세 불공제 사유들 8가지로 쭉 정리했었다, 그지? 예를 들어서 접대비 관련 지출이라든가 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이라든가, 그지? 뭐 이런 8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매입세 불공제 사유다. 그러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 못 받을 겁니다.
그 다음 간이과세자 중에서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다. 이런 사람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부가가세 적혀 있는 신용카드 매출연표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 가군, 나군, 다군 정리했을 때 그 중에서 다군은 중요한 특징이 있었다 그지? 세금 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실질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간이과세자 중에서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실질이. 어떤 면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라는 면에서. 따라서 이러한 다군 업종으로부터 어떤 업종이 있었습니까? 모기미 형제들, 전세버스 제외한 여객 운송업, 그리고 입장권 발행 사업 등 이런 것들이 다군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이런 다군 업종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연표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고요? 부가가세에 적혀 있더라도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출연해자 이겁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으로 실무하실 때요. 중요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부가가세에 적혀 있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연표 받았다고 무조건 그 내용 부가가세 신고서에 넣는 거 아닙니다. 세 가지 내용을 출연해자고요. 첫 번째, 접대비 관련 지출 등 매입세 불공제 사유다. 출연해자. 두 번째,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중에서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라고 출연해자. 상대방이 다군 업종이라고 출연해자 이겁니다. 출연하고 나서 남은 내용만 부가가세 신고서에 넣어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아먹자. 이렇게 딱 개념 정리하십시오.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시험에서도 자주 건드리고 실무할 때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 출연내고 나서 그 나머지 내용들만 요 서식에다가 상세 내용 딱 적어서 부가가세 신고서에 딱 내용 반영시켜서 매입세 공제 받아먹게 될 것이다. 됐습니다. 자, 이것이 신용카드 매출연표 및 현금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딱 내용이었습니다. 신고서식 작성 및 중요한 내용들. 자, 지금까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살펴보았습니다. 자, 거래 유형별 과세 표준,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항목, 포함하지 않는 항목, 공제하지 않는 항목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죠? 매입세 불공제 사유들 8가지 쭉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